안녕하세요. 정채환 교수와 함께하는 신나는 영어 산책 정채환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또 영어를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많아서 이번에는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다른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인제고등학교 김태욱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같이 고려사이버대 아동영어학과 정영원 외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고등학교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교과서가 기본이 되기는 합니다. 네. 기본이 되긴 하는데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 네네. 그래서 그 재구성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학습을 합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프로젝트 수행평가. 수업, 발표 수업,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요. 같은 동일한 교과서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건가요? 한 세 분의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을 하시면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협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이 성적과 관련된 것은 대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통되게 가고요. 네네.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좀 유연하게 조정하셔서 올해는 아이들과 얘기해서 이 부분을 한번 하면 어떨까? 라고 아이들과 합의가 되면 그 부분을 수업에 녹여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네. 고등학생들은 수능 준비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고등학교는 뭐. 근데 수행평가 과제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행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를 수행평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토론을 수행평가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작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레이팅이라고 해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초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작품을 제출해서 성적을 평가하는 그런 수행평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 교과 학습에서 배우는 모든 평가 관련된 것을 수행평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행평가는 네. 기본적으로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과서나 수능만 준비하는 경우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 고등학교 수업은 그것과 또 별개로 그보다는 더 깊이 들어서 내용적 요소도 많이 포함해서 가르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능에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수능에 그게 그래요?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 범교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엽적인 한 영역만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접할 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배경 지식이 없는 부분을 한국말로 읽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개념적으로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으면 네. 선생님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업을 해야 되는 지문인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그때그때 막 다르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저희는 구글 찬스를 수능에서 이제 영어 점수를 높게 받는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 학생들 특징이 뭔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수를 잘 받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휘력이 가장 많고요. 왜냐면 이 수능 자체가 네. 속도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단어를 학생이 알고 있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를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나오고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범교과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접하기가 조금 더. 그러니까 네. 영어뿐만 아니라 신문 같은 것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배경 지식이 탄탄한 가운데 그걸 많이 알고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읽으면서 바로바로 내용 파악이 되니까 네.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지만 네. 아이들한테 뭐를 추천하냐면 언어 영역의 비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라. 예. 왜냐면 비문학 작품도 결국에는 범교과로 한국어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볼 때 비문학 문제를 풀 때 네. 쉽게 접하느냐, 네. 분명히 이 지문은 한국어지 않느냐. 네네. 근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틀릴까? 거기는 이제 글 쓴 네. 사람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이 담겨져 있는 그런 텍스트, 그런 지문들을 네. 읽어 버릇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평소에.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딸이 2명이 있는데 네. 그 아이들한테도 한 영역이 아니라 다양하게 읽도록 합니다. 왜냐면 배경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하는 정도가 빠르더라고요. 학생들이 어렸을 때 무슨 뭐 영어 캠프를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서 살다가 영어권 나라에서 살다가 왔다고 해서 수능 영어 만점을 맞는 건 아니겠네요? 제 제자 중에서 해외에 이제 살다가 돌아온, 제가 1학년 때부터 같이 가르쳤는데 네. 실제 수능에서는 1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무슨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원어민들한테 풀어보라고 했는데 뭐 옥스퍼드 대학생들, 뭐 케임브리지 대학생들 네. 풀어보라고 했는데도 네. 수능 영어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단순히 영어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영어를 읽는 거와 이해하는 게 다른 거죠. 그 원어민들은 읽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죠. 네. 근데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단어를 몰라서, 네.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이 몰라서, 네. 저희 아이들도 그러니까 수업할 때 선생님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얘기해도 뭔지 모르겠대요. 네. 그래도 그 어휘력이 문해력의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휘력의 확장이 곧 배경 지식의 확장을 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어휘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결국은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책 읽기예요. 네. 그걸 뭐 꼭 영어로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한국어로도 읽어야 되고 네. 원한다고 영어로 읽으면서 자기의 사고의 폭을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열어놔야지 지문을 딱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고 풀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그러면 어휘량을 네. 늘리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린 3,000 단어를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린 3만 네, 단어를 네, 시작을 네. 하는 거야. 5만 단어 쓰는 네. 단어집을 선택해서 학습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3,000단어든 뭐 4,000단어든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휘 학습량이 다르게 제시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3,000단어 아니면 5,000단어를 어느 정도 기간에 학습해야 되느냐, 길게 가거든요, 바쁘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공부는 우선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휘는 저는 단기간에 빨리 끝내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이거 그때 외웠던 단어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이해도 안 되는 단어를 어렸을 때 외운다라는 것은 추천할 만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준비도라고 해서 러너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습 준비도가 안 돼 있는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숙지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학원 같은 데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어휘와 관련된 거 보면 유치원 초등학생들 저학년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 같은 데 가면 무지막지하게 어휘를 외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다 보면 별로 부질없는 일 같더라고요. 목적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영어 어휘를 배우는 거냐, 그게 아니면은 까먹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단어를 했을 때 영어와 한국어 단어를 1:1 매칭을 해서 외우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한국어 단어의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어요. 네네. 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한자가 들어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한자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하겠지라고 하는데 표정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뜻이 뭔지 아니라고 하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애들은 한국어의 단어의 의미를 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 국어 사전을 같이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언어의 확장, 사고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그냥 영한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랑 한국어 단어만.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자꾸 그 원래 한국어 사전을 많이 찾아봐라. 저는 그런 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어, 우리나라 말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quiet라는 말을 쓸 때 quiet, interesting 뭐 이렇게 할 때도 quiet가 우리가 그냥 옛날에 외울 때는 quiet, 매우 맞나요? 사전 활용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강의할 때 사전 활용에 관한, 근데 이제 저연령 같은 경우는 단어 찾기, 게임할 때도 굉장히 그 활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그리고 찾아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소리 나는지 그러면 의외로 되게 즐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구제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고등학생처럼 심도 있게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데 연계선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충분히 어떤 자습서, 학습서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서울대 영어문학 권혁승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코퍼스라고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 이제 썼던 글, 말을 모아서 이제 말 덩어리인데 영국 사람들이 썼던 말하고 글을 모아서 이제 텍스트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전에 실린 의미의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가 틀린 것들이 꽤 많더라.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1번에 들어와야 될 게 우리나라 영한 사전에 한 5번에 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기서 약간 미스매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볼 거면 그 사전 보시면 원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우선순위로 그 1번, 2번, 3번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을 보실 거면 그거 보면 괜찮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EBS 연계교재에 네네네. 있는 어휘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 거기 안에 있는 단어들까지도 학습을 해놓는 게 뭐 수험생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수능 같은 경우는 약간의 또 기술도 있더라고요. 문제 푸는 네네. 요령을 또 학습하면 그렇죠. 성적이 나와야 기분이 좋아야 공부를 또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찾아보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말고도 유형별로 요령들이 있으니까 그 요령들을 좀 학습하시고 그렇죠. 성적이 나오면 더 파고들어서 심도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혹시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시간 관리를 되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 뭐 정시가 됐던 수시가 됐던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1, 2학년은 3학년과 굉장히 좀 생활에 있어서 많은 다른 점들이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말씀드리면 뭐 대입 자체가 그 학업 역량에 집중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성적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서 학업 역량 올리는 것 쪽으로 거의 집중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수능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EBS 연계교재가 거의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종합전형으로 만약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그 역량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학 가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대입 이슈 때문에 수업도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학생들을 좀 면밀히 관찰하는 게 좀 필요하시겠네요. 항상 그 자료를 아이들이 발표한 거를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을 자꾸 해주려고 하죠. 예전에는 그냥 시험 봐서 시험 결과로만 그냥 대학을 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참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시를 준비하겠다, 내가 종합전형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빠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재밌는 과정 중심으로 하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내용 지식까지 더 많이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뭐 수능이 됐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시험이 됐던 기능적인 것만 할 게 아니라 많이 읽어야 된다는 잡다한 지식들을 좀.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너무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 많이 잘 들었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자녀 아니면 중학교 다녀도 괜찮고 네. 두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봤고요.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